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계약법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계약법 칠판 보시고 구조는 이제 계약법 총칙하고 계약법 각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총칙에서 이제 계약 일반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고, 그 효력에 있어서 쌍무계약에서 공통의 효력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계약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만들어지고 공통의 효력이 있고 소멸한다. 네? 마치 우리 권리 변동하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발생하고 소멸한단 말이에요. 계약이 발생하고 소멸한다. 변경하는 경우가 바로 효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각칙으로 가면 이제 각종의 계약 형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오죠. 내용을 각자 보시고 440 몇 페이지? 3페이지예요? 예, 443페이지. 그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약관이라든지 유상, 무상, 뭐 쌍무, 편무 이런 것들을 우리 기초 과정에서 다룬 것들이니까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시고, 계약의 성립 파트입니다. 계약의 성립. 칠판을 일단 보셔요. 계약이 뭐죠? 계약? 의사표시 두 개 있는 게 계약이에요. 그죠? 의사표시 하나 있으면 뭐라 그러죠? 단독행위. 두 개 있으면 계약. 그럼 단독행위와 계약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단독행위와 계약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네? 엄마? 단독행위와 계약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에서 의사표시 하나 있는 것을 단독행위, 의사표시 두 개 있는 것을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겠느냐 그거죠. 첫 번째 이제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러면 청약이라는 말은 계약을 청하는 사람을 청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하자라고 먼저 하는 사람을 우린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 상대 측에서 오케이해서 승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치됩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데,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청약을 했을 때 을이 오케이라고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표현하는 걸 청약과 승낙의 합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합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합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관적 합치예요. 객관적으로 합치한다, 주관적으로 합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했어요.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을 했어요. 그럼 사람이 일치하지 않죠? 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주관적 불합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네? 네. 사람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관적 불합치. 그러니까 사람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청약하면 을이 승낙해야지, 다른 지나가는 병이 승낙했다 그러면 계약을 성립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우리 혼인할까라고 청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오케이 혼인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남자예요. 네. 남자끼리 혼인 안 되죠? 네. 그건 뭐죠? 객관적 불합치다. 다시 말하면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그 사람도 일치해야 된다. 그 말을 주관적 합치, 그 다음에 객관적 합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라고 했을 때 청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계약을 청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승낙이라는 것은 그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 해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청약은 매도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합니까? 네?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청혼은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다. 청약과 승낙은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것이지 내용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이루어진 것을 우린 청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도인만 청약하고 매수인은 승낙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건 내용에 따라서 구별하는 건데,
청약과 승낙은 내용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구별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상대방 사람도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청약을 합니다. 그럼 청약은 먼저 하는 의사표시라 그랬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일방적이며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그래요. 예? 일방적이고 뭐예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해요. 청약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확정성을 얘기합니다.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확정성. 그래서 이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청약의 유인은 청약을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아파트를 팝니다. 아파트 34평 아파트 현대아파트 뭐 2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광고를 냈다 그러면 이것은 뭐죠? 청약이죠. 그런데 괄호 열고 협의 가능합니다. 가격 절충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요거는 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청약과 유인은 뭐에서 틀리는 거예요? 확정된데 얘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다르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청약이고 어떤 게 유인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찰 상품을 진열을 했다. 정찰 가격을 붙인 상품을 진열했어요. 그럼 이것은 청약이에요. 그죠? 근데 단순한 상품 목록만을 배부했다. 그럼 이건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 자판기 설치는 청약의 유인. 청약이죠. 청약. 구인 광고하는 거는 청약의 유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이 직원 모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직원 모집합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가서 내가 입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걸 요걸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그럼 이래도 좋습니다 라고 뭐를 하는 거죠? 승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구인 광고는 청약자가 청약의 유인을 한 사람이 승낙자의 지위를 부담한다. 청약의 유인을 한 사람이 뭐의 지위를 부담해요? 승낙자의 지위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별을 하셔야 된다. 차이점은 확정적이냐 확정적이지 않느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 절차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해당 물건 경매 나간다라고 뭐요? 입찰 공고를 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경매 입찰한단 말이에요. 입찰서를 제출하죠. 그 중에서 최고가 매수인에 대해서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입찰하는 사람, 입찰 당일에 가가지고 응찰하는 사람 중에 최고가 매수인 걔가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입찰 공고하는 건 뭐죠? 청약의 유인이다. 우리 이제 매매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 얼마 주나요? 네? 계약금 보통 몇 프로 줘요? 매매 대금이 10% 주지요. 그래서 입찰할 때도 입찰 보증금 10%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낙찰이 됐는데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이 됐는데 얘가 매각 대금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잔금 안 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몰취되는 거예요. 10%는. 경매 절차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뭐 쉬운 내용이니까. 그럼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은 어떤 효력이 있겠느냐? 첫 번째 청약은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이 청약자와 승낙자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대화자 또 격지자로 구별을 합니다. 대화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면 격지자,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대화자예요. 근데 이게 뜻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읽혀지지만 이것도 뭐에 따른 개념이다? 시간에 따른 개념이에요. 의사표시가 도달되는 시간.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사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전화통화하고 있으면 무슨 자? 대화자. 그죠? 같은 집에 있더라도 서로 이혼 소송한다.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소장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청약은 언제나 무슨 주의예요? 도달주의. 기억하셔야 돼요.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예요.
대화자든 격치자든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력. 형식적인 효력으로서 구속력. 다시 말하면 청약을 했으면 자기도 거기에 구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의로 번복하지 못합니다. 의사표시를 했으면 청약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번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철회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걸 구속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청약이 도달되면 뭐가 생긴다? 구속력이 생긴다. 그 말은 자신이 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이게 청약의 효력이에요. 그러면 청약이 구속력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 먼저 손을 들고 우리 손을 또 들어가지고 짝 하고 박수가 쳐졌을 때 화이팅 하면서 박수 쳐졌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얘는 임의로 들었잖아요. 손을 들었죠. 그럼 내리지 못한다. 이게 구속력이에요. 그럼 손을 들었으면 얼마나 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죠.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청약의 자격이다. 그래서 승낙 적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속력이 유지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으면 청약을 한 건데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고 있는 시간 그걸 뭐라 그래요? 승낙 적격 또는 실질적인 효력이다. 그래서 구속력이 존속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낙 적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자격을 뭐라 그래요? 승낙 적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승낙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자격. 청약이 먼저 있었으니까 승낙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승낙 적격이라고 표현한다. 단어가 좀 어렵겠지만 생소해도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청약을 했는데 이 청약이 얼마 동안 구속력이 지속되느냐 그거죠. 그걸 승낙 적격, 구속력의 존속 기간이다. 손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들고 있느냐. 그랬을 때 청약자가요. 승낙 기간을 정해놓고 청약을 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으면 돼요. 근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청약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 그래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라고 표현해야지 뭐 1개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안 되는 거죠. 상당 기간이야. 특히나 만약에 대화자 간에 청약이 있었어요. 예? 청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즉시 응답하지 않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않았을 때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즉시라고 하면 X.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으면 기간 내에 승낙이 있으면 되고 만약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청약을 함에 있어서 청약자는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하고 청약해야 한다. 그럼 X죠, X.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승낙입니다, 이번에. 그럼 청약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 승낙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때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나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한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안 돼요. 왜요? 청약이 먼저 있으니까 승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안 되겠죠. 이미 청약자가 있으니까. 승낙이라는 개념 자체가 청약이 먼저 존재해야 승낙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묻습니다.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X.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청약자가 청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물건을 배송했어요. 책을 보내주고 만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2주 내에 반송해달라. 2주 동안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해서 청약을 했다면 승낙자는 2주 동안 반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청약자가
물건, 책을 반송하면서 2주 내에 다시 반송을 하라. 만일 반송하지 않으면, 되돌려주지 않으면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서 물건을 보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승낙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변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할지 여부는 승낙자의 자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송해줄 의무는 있나요? 2주 내에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반송해야 된다, 반송 안 해도 된다. 반송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지가 임의로 보낸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되돌려줄 의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돼, 얘는? 지가 와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지참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는데 지가 와서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되돌려줄 의무도 없는 것이고 회답해줄, 내가 산다 안 산다라고 회답해줄 의무도 없는 것이에요. 계약은 성립 불성립? 불성립이에요. 가지고 있다가 와서 달라 그러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승낙할지 여부는 승낙자의 자유이다. 일방적으로 청약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승낙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승낙할지 여부는 승낙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승낙 여부는 승낙자의 자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갑이 내 시계 10만 원에 살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러면 내가 5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한 거지 이거?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한 거죠. 내 시계 10만 원에 살래 그랬더니 얘가 36개월 할부로 사자. 예? 할부로 사자. 라고 했으면 이건 뭐 한 거죠? 조건을 가한 승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면 기존 청약에 대해서 거절과 동시에 이러한 형태로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겠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기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럼 이게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5만 원 받고 야 7만 원 하자 라고 하면 또 뭐 한 거죠? 또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게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또 하나 주의하실 건 기존 청약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청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5만 원 했는데 인상 쓰니까 그냥 10만 원에 살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은 성립 불성립? 불성립. 왜? 실효됐으니까. 얘는 청약만 남발한 거예요. 지금 두 개.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서 오케이라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면 어떻게 한다? 기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다음에 연착된 승낙에 연착이라는 말이 뭐죠? 지연되어서 도착한 거예요. 늦게 도착한 거예요. 이게 연착된 승낙이 있다. 그래서 갑이 청약을 했어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승낙 기간, 이 기간을 뭐라 그러죠? 승낙 적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낙 적격. 그래서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리 입장에서 그럼 이 기간을 정해놓으면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간이 넘어서 3월 21일 날 도착을 했어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계약 성립, 불성립. 계약 성립, 불성립.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건 뭐 한 거죠? 요 승낙은 뭐된 승낙이에요? 연착된 승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착됐으니까 계약은 성립, 불성립, 불성립. 그럼 연착되었으면
이미 여기까지만 청약이 진행되고 3월 20일 넘어가는 순간 청약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 얘는 뭐죠? 청약자죠? 청약자가 이 연착된 승낙을 어떻게 한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얘 입장에서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서 얘가 다시 뭐를 하면 이게 새로운 청약이 됐으니까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착되면 성립된 거예요? 성립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만 연착된 요 의사표시를 누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얘가 청약한 거고 얘는 승낙자가 되는 거죠. 승낙하면 의사표시는 합치된 것이니까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법에서 격지자 간의 이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무슨 주의예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승낙의 효력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격승발. 격승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격지자 간의 승낙의 효력은 발신주의다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지자나 대화자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가 3월 19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근데 도달한 게 3월 21일 날 도달이 된 거예요. 그럼 격지자 간의 승낙의 효력 발생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러면 여기서 발송을 했고 여기서 도달이 됐으니까 이게 격지자 간이라면 계약은 성립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531조에 따라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라고 해서 요날 계약이 성립한 것인데 문제는 요게 528조가 요걸 정해놨어요.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해놓으면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간 내에 승낙이 있으라는 말은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법에 공백이 생겼어요. 갑이 이 시간 동안에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승낙 기간을 정해놓고 청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3월 15일 날 발송을 하고 편지를 발송하고 그것이 3월 20일 날 도달이 됐다. 그럼 기간 내에 도달됐죠? 그때 이 승낙의 효력 발생은 발신주의에 따라서 요날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간 내에 도달했을 때 얘기예요. 지금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법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531조에 따르면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근데 528조에 따르면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아서 계약은 또 성립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주의하실 건 격지자 간의 승낙의 효력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다시 대화자 간의 승낙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예요. 대화자 간의 승낙은. 다시 격지자 간의 청약은 무슨 주의? 격지자 간의 청약. 청약은 언제나 다 도달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청약은. 봐봐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격지자 간의 승낙은, 대화자 간의 청약은, 대화자 간의 승낙은 다 도달주의인데 뭐만 발신주예요? 격, 승, 발. 요것만 발신주의고 다 도달이에요. 도달.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집중하지 않으면 지문 읽을 때 훅훅 넘어가서 틀려요. 그래서 격승발로 우리는 암기를 해버렸어요. 그냥 격지자 간의 승낙만 발신주예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대화자 간의 청약은, 대화자 간의 승낙은. 그런데 요게 이제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격지자 간의 승낙이 발신주의인데 슬쩍 돌려서 청약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발신주의다. 땡이에요. 그래서 격승발 요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연착통제 효과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갑이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해요. 을에게. 그럼 혼인이라고 해볼까요? 청혼을 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청혼을 해요.
그래서 을이 이제 을료, 갑남 을료예요. 을료가 혼인에 승낙을 한다. 혼인도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했죠. 요 기간을 뭐라 그러죠? 승낙 적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 승낙 적격이 3월 20일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구속력의 존속기간, 청약의 효력은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죠. 언제부터? 도달된 이후부터 구속력이 발생해서 그 구속력이 존속하는 기간을 승낙 적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승낙을 합니다. 근데 요때 3월 12일 날 편지를 발송했어요. 근데 도달이 언제 됐냐면 3월 22일 날 도달이 된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통상의 경우라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게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뒤늦게 도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연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연착이 됐죠. 그런데 격지자 간의 효력 발생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승낙의 효력 발생은 발신주의. 그러면 531조에 따르면 발신주의에 따라서 여기서 계약이 뭐 된 거예요? 성립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528조에 따르면 기간 내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립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죠.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531조에 따르게 되면 승낙의 효력은 발신제라고 해서 기간 내에 도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발신이 됐으니까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근데 528조에 따르면 승낙 기간을 정해놓으면 기간 내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성립되지 않은 거란 말이죠. 528조에 따르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다수설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요 기간이잖아요. 요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죠.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해제 조건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요때 발송했으면 계약은 된 거예요. 됐는데 기간이 지날 때까지 들어갔으면 요때 계약이 되는 거고 기간이 지나서 도달되면 안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결국은 안 됐는데 그냥 안 된 게 아니라 됐다가 안 된 거예요. 됐다가 안 된 거예요. 일단은 발송했으면 요 시점에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성립하고 쭉 오다가 기간 내 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계약이 안 된 것으로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가 효력이 소멸하죠. 효력이 있다가 소멸하는 조건을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그래서 기간 내에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발송 시의 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우리 다수설의 태도예요. 다수설의 태도. 아시겠죠? 기간 내에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발송 시에 성립한다. 그럼 이 사례에서는 지금 요때 도달이 됐으니까 계약은 성립, 불성립? 불성립됐죠? 그쵸? 근데 원래대로라면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뭐 태풍이 몰아쳐서 홍수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체국의 배송 업무가 지연되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청약자는 뭐를 합니까? 청약자는 얘한테 승낙자에게 연착에 대한 통지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통상의 경우라면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우연한 사정으로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늦어진다라고 청약자가 누구에게? 승낙자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하면 연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럼 계약은 성립, 불성립? 불성립이에요. 근데 연착 통지가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 법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어떻게 돼요? 성립되는 거예요. 언제? 3월 12일 발송 시에. 자, 애시당초 아까 그거하고 약간 다른 게
요때 발송해가지고 요때 발송해가지고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했다. 그러면 요 시점에 계약은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때 발송해서 요때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해지 조건설에 따라서 계약은 불성립한 거죠. 다만 통상의 경우라면 충분히 기간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서 우체국 사정에 의해서 또는 업무 배송 사유가 발생해서 어떤 사정이 발생하든 상관없어요. 원래대로라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건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된 경우 요때에는 청약자에게 뭐가 있다? 연착 통지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는 계약이 될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 지연될 거라고 믿어요? 기간 내에 도달할 거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지연될 거라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계약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약의 이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한 사정으로 연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으니까 갑은 얼른 얘한테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 연착 통지를 하면 연착이 된 거예요. 근데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연착 통지를 갑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 계약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신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갑이.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겁니다.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니까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겠다. 그 말은 발신주에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연착 통지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연착 통지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경우에? 통상의 경우라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인 경우에 연착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갑이 통상의 경우라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렇게 편지로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다라고 했을 때 얘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받았는데 3월 22일 날 받은 거예요. 그럼 갑이 편지를 보면 우체국에 찍힌 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장, 그 소인을 확인하면 얘기 이때 발송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도달했지?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실을 통지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연한 사정이라는 것은 갑도 을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 연착된 거죠. 그럼 연착됐으니까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교차 청약입니다. 그래서 연착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를 하게 되면 연착이 된 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봤고요. 교차 청약이에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간에 교차가 된 거예요. 자, 갑이 청약을 해서 도달했어요. 을이 도달한 거 보고 청약을 했고 도달했어요. 그럼 을이 요걸 보고 발송해서 승낙을 발송해서 세 번째 그래서 도달이 됐다. 네 번째. 그럼 이때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격치자라면 1번, 2번, 3번, 4번. 계약 성립 시점이 언제야? 네? 청약을 해서 발송해서 도달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해서 도달한 거예요. 1, 2, 3, 4번 중에 계약 성립은? 불은 격치자 3번이겠죠. 격치자 간에 승낙의 효력 발생은 발신주의니까. 그쵸? 그런데 교차 청약은 뭐냐면 갑이 청약을 했어요. 근데 도달하기 전에 을이 같은 내용의 청약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청약이 도달된 다음에 하면 승낙인데 청약이 발송됐는데 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내용의 청약을 얘도 발송한 거예요. 이때는 언제 계약이 성립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달했고 여기서 도달했어요.
이쪽은 청약이고 이쪽은 승낙이에요. 계약은 몇 번에 성립해요? 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고 얘도 청약이에요. 그죠? 요거하고 다르죠? 청약을 해서 도달했다가 승낙을 발송해서 승낙이 도달하는 요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고, 요거는 청약을 했는데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을이 같은 내용의 청약을 또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가 먼저 도달하고 얘가 나중 도달한 거예요.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4번에서 성립합니다. 양청약 모두 도달했을 때. 양청약이 모두 도달, 왜냐하면 청약은 언제나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도달주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나중 청약의 도달 시점이 몇 번이에요? 4번 시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에요. 의사 실현. 청약이 있게 되면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근데 이건 승낙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더란 말이에요. 승낙 대신. 자, 갑이 을에게 짬뽕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중국집 사장이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얘가 뭐를 갖다 줬냐면 짜장을 갖다 준 거예요. 짜장. 짬뽕을 주문했는데 짜장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갑이 짜장 먹으려고 비볐어요. 젓가락 쿡쿡 찔러가지고 비볐단 말이에요. 비비고 먹으려다 보니까 자기는 이거 시킨 게 아니었잖아요. 자, 계약은 성립됐다, 안 됐다? 계약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아직 안 먹었어요. 비볐어요. 비비고 뜨고 있다가 여기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계약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먹었으니까 안 됐다. 됐다. 자, 이거는 법률적으로 청약을 했죠. 얘가 짜장, 짬뽕에 대해서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뭐를 한 거죠, 지금? 승낙을 했는데 짜장으로 바꿔서 줬네요. 그죠? 그럼 뭐 한 거죠?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되는 거잖아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게 되면 기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럼 얘는 새롭게 짜장으로 청약을 한 거죠. 그럼 얘는 승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지만 이미 찔렀죠. 찌르는 순간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는 거예요. 인식하든 안 하든 찔렀을 때 계약은 짜장으로 성립이 된 겁니다. 승낙 대신 승낙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사실이 존재하니까. 그게 뭐예요? 찔렀을 때예요. 안 먹어서가 아니고 계약 성립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 성립이에요. 어떤 의사? 승낙하려는 의사. 그럼 사실 우리 이런 거 많아요. 택시가 있어요. 갈게 그러고 문 확 열잖아요. 그 말은 이미 택시는 청약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승낙이 되는 거예요. 의사 표현을 한 적은 없지만 이미 올라타는 순간에 승낙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사실이 존재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 성립이에요. 그러면 의사 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가 되겠느냐 이거죠. 언제일까요? 승낙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사실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런 사실이 있음을 안 때 성립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안 때가 아니라 사실이 있을 때. 찔렀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 찔렀음을 안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다. 찌르는 순간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아시겠죠? 안 먹어서 계약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약법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까다로운 부분은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448페이지에
448페이지 보시면 535조 나와 있죠. 1항 읽어보시죠. 목적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물건을 알았거나 그것 주상의 상대방에서의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에게 넣지 못한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쿨파인 컨트라인도라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아주 이게 핫한 이슈인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핫한 이슈는 아니에요. 일단 칠판 한번 보시죠.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조립식 주택을 좀 지어달라. 을에게. 그래서 선급금 500만 원 주고 을이 건축업자예요. 수급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급금으로 500만 원 받아서 왜냐하면 이제 건축 계약을 체결하면 자재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선급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금조로 준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이제 관할관청에다가 갑이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불허가 나왔어요. 왜요? 절대 농지. 지금은 저 용어 안 쓰죠. 뭐라 그러죠? 농업진흥구역. 들어보셨어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그러죠.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갑이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 불허가 됐던 저 허가 날 수 없는 땅이었던 계약이었잖아요. 그럼 건축행위 자체가 원래부터 계약 체결 이전부터 불가능이었죠. 자, 그래서 다시 조문 한번 보세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계약 체결한 이후에 불능이 된 거예요? 계약 체결 이전부터 계속 불능이었던 거예요? 이전부터 불능이었죠? 자, 다시 7번 보시고 이러한 형태의 불능을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으로서 얘는 유효, 무효? 무효잖아요. 그러면 무효라면 선급금 500만 원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수급인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몰랐어요. 선의, 그리고 과실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미 2천만 원의 손해를 계약금 받고 이미 2천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재 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미리 사놓고. 그래서 그 손해가 오히려 얘한테 생겼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급인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그럼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표현했을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에요. 전제 조건은 뭐죠? 원시적 불능인 계약으로서 무효이어야 돼요. 그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면 그냥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되는데 다만 얘한테 잘못이 있죠. 사전에 관할관청에 건축행위 가능한지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죠. 이런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를 상대로 선의 무과실인 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가 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은 아시겠죠? 자, 객관적인 요건 뭐죠?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인 계약이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선의 무과실로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손해배상 의무자에게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여기 요건이에요. 주관적인 요건 2개.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 하나. 이 조건 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 손해가 바로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예요.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 그럼 모든 손해배상은요. 이행 이익에 대한 손해인데 모든 손해배상은 다 이행이익 손해입니다. 신뢰이익 손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모든 손해배상은 전부 이행이익이에요. 딱 하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만 신뢰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만. 이거는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무슨 이익이라 그래요? 이행이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법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둘째 줄에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 밑줄,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 밑에 줄,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밑에 줄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같아요? 달라요? 표현 자체가 다르죠? 예. 그래서 그거 두 번째 줄을 우리는 신뢰이익이라고 하고 세 번째 줄을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양가로서 한번 효과해 보시면 과실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로 상대방이 얻었을 이익액,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행이익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매 차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매 차익. 예? 전매 차익이 대표적인 이행이익이에요. 근데 모든 손해는 다 이행이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때는 이행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신뢰이익 손해를 청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돼요. 확대되는. 지금 이 둘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계약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A라는 사람이 A 학교 법인이라고 해요. 학교 법인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등등 여러 명이 지원을 했어요. 학교 법인에 직원을 모집하는데 보통 이제 대학 같은 데서 이제 교직원 모집하잖아요. 대학에서도 이제 뭐 사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공개 채용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 그 시험에서 이 사람이 1등이 됐어요. 1등으로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둘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근데 발령을 계속 기다렸어요. 2년 동안. 발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채용 불가라고 통지를 한 거예요. 채용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지금 그 대학의 교직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받고 시험에서 1등으로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발령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고용계약 체결을 안 하고 2년 동안 발령하지 않고 있다가 채용 불가 통지를 해줬다. 둘이 계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고용계약 체결을 안 했단 말이에요. 계약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한테 손해가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손해가 생겼어요. 예? 아니, 다른 데 들어갔으면, 예? 제때 얘가 1등으로 합격했으니까 제때 들어갔으면 얘를 2년 동안 월급을 받고 있을 텐데 여기서 안 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채용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얘는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손해가 생겨요? 기회비용이라는 손해가 생기잖아요. 오늘 일요일 아침에 나가서 친구하고 낮술 드시는 거하고 하고 나서 공부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잔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인데 학원에서 공부하면 그나마 우리 지금 공부하는 도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낮술 드시면 이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쵸?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갔으면 얘는 2년 동안 월급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A씨당도 처음부터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다른 데라도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 기회를 상실당했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독일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소위 바나나 껍질 사건이에요. 이제 A라는 사람의 상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장판 가게 들어가는 B라는 사람이 손님으로 들어가는데 장판 사려고 바나나 껍질이 있어가지고 자빠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장판을 사기 위해서 얘가 들어갔는데 장판을 사는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계약, 체결 전이죠?
또는 준비 단계죠. 그래서 이자의 과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아니 바나나 껍질이 여기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밟았단 말이에요. 그 껍질이 없었으면 얘는 다치지 않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독일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을 합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해요. 이걸 적용해가지고 우리 지금 565조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받잖아요. 이걸 더 확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애들끼리? 조립식 주택 지어주는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하기 전에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 계약 체결 전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독일은 된다. 그럼 근거가 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그러는데 우리 대법원은 우리 판례는 이 경우는 그냥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은 이때 불법행위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상관없이 불법행위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할 필요 없이 불법행위로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과실로 인해 손해가 생겼으니까. 자, 이 논의가 왜 나와야 되냐면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첫 번째 불법행위하고 또 하나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요걸 원인으로 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근데 왜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로 나누냐면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은 두 사람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했을 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 법은 불법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계약관계가 존재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독일은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근데 독일은 이 경우에 불법행위 청구를 못하고요. 그렇다고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독일 학자들은 이 경우까지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유추 적용하자. 근데 우리 법도 그렇지만 여기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당사자 간에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과실이 발생해서 손해를 청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 장판 사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계약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독일에서 유학한 학자들이 독일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사들은 독일 안 갔죠? 그죠? 야, 그냥 독일법이고 우리는 한국법은 독일법하고 다르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불법행위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독일 유학파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민법은 실제로 독일 유학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독일법처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여기도 적용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법원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불법행위 있으니까 불법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49페이지에 판례 계약 교섭 단계에서의 부당 파기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제 확대 적용 여부 위에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1번 보시면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는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 측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뭐를 구성한다?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판례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다수 학자들은 이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판례와 학설이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다시 얘기하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한다. 근데 모든 손해배상은 다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신뢰이익 배상은 안 쓰는 말인데 어디서만 쓰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서만 쓰자. 요건은 요거예요. 객관적으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선의 무과실 즉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손해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 의무자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여기 요건이고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확대 적용된다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판례는
계약 교섭 중에 준비 단계에서 부당 파기했다.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다 뭐로 간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 되시죠? 네. 잠시 쉬었다가 계약의 효력 보겠습니다.